they will either give it to us, which the president has laid out. They'll give it to us voluntarily. We'll get it. We'll take it. We'll take it out. 자, 미국과 이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뭐 2주 휴전에 합의는 했지만 이거 합의 안 되면 트럼프가 사격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긴장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미 국방장관이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져올 거다. 미군은 만일을 대비해 대비 태세를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뭐 병력 안 빼고 그대로 둘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그러면 이 농축 우라늄이 관건인데 김현수 교수님. 네. 이란이 순순히 넘기겠어요? 글쎄요, 이제 이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로 농축한 450kg의 이 우라늄을 넘길 거냐, 미국으로 넘길 거냐, IAEA로 넘길 거냐 이 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축 우라늄에 대한 농축할 수 있는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것을 이란은 이것을 주권 사항으로 보는데 이것을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요, 왜 이 450kg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하면 전쟁 목적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란의 농축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한 농축은 4% 이하로 하면 네. 그것은 이제 이 발전소에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아무런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450kg은 꼭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 미국 국민들한테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지, 네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이것을 설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11월 달 중간 선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마 미국은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절대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50kg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절대로 이걸 양보하지 않을 거다. 그만큼 팽팽하다는 건데 게다가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미국이 우라늄 탈취하려는 기만 작전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스파한에 있는 이란의 그 핵 그거를 좀 탈취당할까 봐 예. 이란 당국이 얼마나 좀 강박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이란의 주장으로 보기에 좀 터무니없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작전, 그 항공기가 내린 곳이 이스파한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도간에 든 쥐 같았던 이 조종사를 놓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이걸 놓친 거에 대한 모면을 해야 되니까 혁명수비대가 네. 자기네들이 발표하기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외교부에다가 야 이렇게 좀 발표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 자기들이 이번 작전에 실패한 것들 이런 거 좀 빠져나가려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계속 속보가 나오는 게 지금 휴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지상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란도 이렇게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의심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그 미국 특수부대들 막 동원해서 중동에 배치하고 압박했었잖아요. 아직도 중동에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두 국가가 방아쇠에서 손만 놨지 방아쇠에 손은 얹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를 알려면 일단 기존의 미군들이 어느 지역에 분산 배치돼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는 쿠웨이트에 13,000여 명, 카타르에 10,000명, 바레인에 9,000여 명, 요르단에 3,800여 명, 사우디에 2,700여 명 정도가 주둔해 있다라고 나와 있고 네. 그리고 UAE나 아니면 다른 곳에도 어느 정도 병력이 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이었죠. 네. 지난 27일 그쪽으로 급파된 상륙 전단에 또 해군과 해병대 병력 3,50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힌트를 보면 미군의 특수부대들은 지금 보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주둔해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네네. 그들이 여차하면 쓸 수 있는 침투 수단이 운영 가능한 지상기지와 해상기지에 분산돼서 배치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궁금해. 아까
페가세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의 우라늄 포기 안 하면, 안 넘기면 우리가 갖고 온다 이랬으니까 이거 우라늄 탈취를 위해서 미군이 어쨌든 지상전을 투입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를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지금 휴전 중이지만 사실은 그 국방부 장관의 말도 있으니까 계속 리허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일단 작전 전개 자체는 작전의 여건 형성부터 할 겁니다. 사이버 전자전을 펼쳐서 적의 무력화를 어느 정도 할 거고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 공중 우세를 넘어서 제공권을 확보를 해서 이란군의 반격을 최소화시키고 네네. 피해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군의 킬체인과 킬랩을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란군 무기 체계 최대한 다 파괴를 시키려고 할 거고요. 그런 와중에 지상전이 실시가 될 건데요. 일단 해당 지역의 일정 부분을 면으로 점령을 해서 네. 들어가는 강습하는 팀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라늄이 지상에 있지는 않고 지하에 있을 거라고 많이 예측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는 중장비와 전문 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대량 살상 무기 전문팀. 맞습니다. 대량 살상 전문 팀도 들어가야 되지만 대량 그 우라늄을 파내야 되는 전투 공병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임시 활주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러네요. 델타나 대북으로 같은 특수팀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회수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피해가 많을 거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대량 살상 전담티까지 필요할 정도로 쉽지 않은 카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미국 특수부대들이요. 뭐 협상 압박력을 높이기 위해 혹은 아니면 정말로 지상전을 위해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과 한번 임무를 뜯어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 있는 미국 특수부대 살펴보죠. 자,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이른바 대북으로 불리는 우리에게는 팀6로 많이 알려진 그 팀인데 이게 그 미 해군의 네이비실 가운데서도 거의 막 최정예로 꼽히는 그런 부대인데 자 여기 붙여진 해외 언론대에서 말하기를 인간 살인병기다 이렇게 부르네요. 유인 암살이나 참수 작전에 특화된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에 9.1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 참수 작전을 직접 맡아서 이제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이제 25명, 30명의 병력이 극비 작전을 통해 가지고 넵툰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디벨로프먼트 그룹 거기에서 대부 따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팀6는 이미 해체됐고 이미 대북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런데도 팀6가 워낙 오랫동안 전설적인 작전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팀6 이렇게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2019년에 김정은 원산 특각에 접근하려다가 실패해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당시가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던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 이렇게 하니까 바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김정은의 원산 특각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실패해서 이제 돌아온 이런 사안인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정은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아마 보도를 보고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고 북한이 깜짝같이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아마 경호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저희가 이게 찾다 보니까 아니 이 부대의 그 탄생 배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그 이란과도 좀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80년 4월에 있었던 미국의 이제 특수 공작사에서 정말 참극으로 빚어지는 독수리 발톱 작전, 이글 클로우 작전의 사례에서 이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시 79년 이슬람 혁명이 이제 이란에서 발생해서 그 미국의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테헤란에서 444일간이나 억류돼 있었습니다. 52명이.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시도했는데 아까 보신 영상에서처럼 사막에서 이제 모래폭풍을 만나가지고 수송기와 그 전투기, 작전기, 헬기가 막 충돌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 무산되고. 그래서 그 뒤에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특수전 네이비실 팀6가 창설이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팀6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네. 뭐 6번째 팀인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팀5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팀이 예. 2개 정도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 그럼 왜 팀6냐?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군 관계자가 밝힌 거는 네네. 소련이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 특수전 능력을 1, 2, 3, 4, 5, 6 6개 있다 이렇게 밝힐 이유가 뭐 있냐? 우리 2개밖에 없지만 팀6라고 붙여놓으면 소련이 6개로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의 뭐 기만전술로 연막전술, 네. 팀6를 붙였다 이런 취지로 그래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자, 참 어떻게 보면 아리러니한 것 같아요. 이란으로 봤던 그 치욕에서 이 팀6가 탄생했고 그 4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제 이란 근처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사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군 구출 작전 여기 선봉에 이 팀이 섰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그 F-15E가 격추가 되고 F-15E 같은 경우에 복작이기 때문에 조종사와 후방석에 무기 통제사, 무기 네. 체계사가 탑승을 합니다. 조종사는 쉽게 구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 임무, 그러니까 전투 탐색 구조를 주로 하는 공군 PJ들이 구조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구조작전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적진에 노출돼 있는 그 격추돼 있는 조종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후방석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이 지역을 이탈을 해서 혼자 고립이 됐고 그게 그 주변을 적이 에워쌌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군 특수부대보다 약간 강력한 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구르가 이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네. 그들은 이런 류의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 임무가 이것은 아니지만 네네. 왜냐하면 그들 팀의 편제를 보면 공군 특수부대에서 PJ나 CCT 같은 요원들이 한 명에서 2명 정도가 팀에 언제나 소속돼 있고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델타나 그래요? 대부구르는 이런 구조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력이 강하고 정밀도가 높은 네네. 팀을 투입을 시킨 거죠.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 이런 작전을 해내기까지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상당한 혹독한 훈련이 있겠다 싶어요. 찾아보니까 아니 이 팀6 대원 한 명 키우려고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이나 무려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 선발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선발해요? 예, 일단은 네이비실 자체만 해도 전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해군에서도 네이비실을 그러니까 일반 미 해군에서도 일반 네이비실이 되기도 힘든데 대부구르가 되려면 일반 네이비실이 돼야 됩니다. 그 뒤에 그린 팀이라는 팀에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 예. 예. 그리고 그 그린 팀을 잘 해서 다시 대부구르 선발이 돼야지 또 돼야 대부구르가 돼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어. 대부구르에 지원할 수 없고요.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요. 네네. 일반 네이비실이 미국 내에서 약 8,000명 정도 있다고 하죠. 아유. 그런데 그린 팀은 예. 그 한 10%도 안 되는 병력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구르가 되려면 5% 안에 들어야지 겨우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이비실을 괴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린 팀은 괴물보다 더 괴물이고 대부구르는 괴물 중에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괴물 중에 왕. 예. 와, 그 정도로 선발 과정이 엄청나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이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훈련 중에 뭐 사건 사고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의무병 제도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거부감도 있고 예. 뭐 힘들다 이런 건데 미국의 청년들 보면은 군에 가가지고 이렇게 특히 특수부대에 근무하는 걸 엄청난 자기 프라이드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살짜리 해군 수병이 되려던 그 메이스라는 친구가 예. 자기가 이제 네이비실에 지원을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5일 만에 이제 아마 불합격 뭔가 찍혀보니까 자질이 안 맞으니까 탈락을 시켰겠죠. 네. 그러니까 12억 달러에 이르는 강습 상륙함인 보넘 리처드 함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이 11일 동안이나 타면서 14개의 갑판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리비가 3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항모 가격보다 네. 3배가 우리 뭐 차 사고 심하게 나면은 예. 수리비가 2~3배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 친구가 네이비실이 되지 못한 어떤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해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동료들한테 토로하다가 홧김에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정말 그 미국에서는 이 네이비실이 그렇게 유명해요.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네, 네이비실만 유명한 게 아니고 델타 포스도 유명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공군이죠. 공군의 제24 특수전술대대도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부대들이죠. 그러면 서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특수준 부대들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특수준 네네. 부대 요원들도 대부분 간부로 구성이 돼 있고 그들도 또 선발 과정을 거치고 또 선발 과정을 거쳐서 또 최정예 부대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네이비실 얘기를 해봤다면 많습니다. 이제 중동에 가 있는 특수부대. 두 번째 부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바로 델타 포스입니다. 이 미 육군의 특수부대인데 여기도 붙어 있어요. 이름 없는 부대라는 건데, 아니 김일수 교수님, 네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름이 없다니. 예, 공식적인 부대 이름이 없는 거죠. 그냥 미 육군의 특수부대를 그냥 델타 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 이게 이제 1977년도에 이제 예. 창설이 되긴 했는데 뭐 거의 네이비실에 버금가는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각 군에는 특수전 부대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네. 육군은 육군 특수전 부대가 있고 해군, 공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델타 포스라고 하는 여기 이 육군 특수부대하고 해군의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부그루하고 네네. 그다음에 공군의 제24 특수전 대대 이것은 각 군 본부의 특수전 부대가 특수전 사령부가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합동군 사령부에서 이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JSOC라고 하는 예. 이 부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육군의 델타 포스이긴 하지만 육군의 특수전 부대이긴 하지만 이들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부대가 탑티어 원에 이제 속하는 그러니까 부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 임무도 궁금해요, 사실. 근데 사실 이런 델타 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희가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워낙 1급 기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작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상 볼까요? Ladies and gentlemen, we got him. After uncovering the spider hole, a search was conducted, and Saddam Hussein was found hiding at the bottom of the hole. 자, 바로 그 사담 후세인 체포 때인데, 아니 이 작전이 특히 그 생포 작전에 특화된 델타 포스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팀6가 이제 사살, 참수에 특화돼 있다면 델타 포스는 생포하는데 또 특화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포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2003년 12월에 이 후세인 체포 작전, 예. 붉은 새벽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결국은 저렇게 사담 후세인을 8개월의 추적 끝에 결국 체포를 했습니다. 후세인의 고향인 티그리트에서 한 12km 떨어진 농가를 네네. 급습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야채 더미 이런 거 있는 그 지하에 숨어 있는 게 발각됐는데 그때 우리가 영상을 보면 마치 무슨 지하 하수구 같은 데 있다가 네네. 이렇게 잡히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당시에 보면은 미군 육군 제4보병사단의 이 특수부대 델타포스뿐만 아니라 쿠르드 특수부대원 600명까지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쿠르드 군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할 정도로 이제 이 특수부대의 연합작전 능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보면 왜 초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군 지상군 부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진입은 안 했지만 그리고 저렇게 보면 지금 생포를 해가지고 예. 안에 그 뭐 검사를 하는 것 같지만 저게 유전자 채취하는 거거든요. 벽 안쪽에 입 네네. 안쪽 벽에.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치욕적인 그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사살을 해버리고 그냥 철수를 한다면 그 잔존 세력들이 후세인을 영웅화하거나 반미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가지고 다시 재결집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생포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법정에 세우고 정말 예. 저런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킨 다음에 시신을 흔적도 없이 바다에 뿌려버렸죠. 그 어떤 구심점을 완전히 뿌리채 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생포 작전이 최근에 또 성공했던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불과 얼마 전이에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을 때 이때도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몇 분도 아니에요. 그냥 46초 만에 생포를 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놀랐는데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훈련을 하길래 이 팀이 어떻게 훈련해요? 예, 일단 훈련 자체는 상당한 자율성을 줍니다. 뭐 사격 훈련이라고 치면은 부대 내 사격장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컨비네이션 키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사격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거의 매일 가서 탄수 제한도 없습니다. 200발, 400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그런데 네. 그들이 이렇게 기간별로 평가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평가 시험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훈련해서 다시 봐 이런 게 없습니다. 처음 떨어지면은 행정 쪽으로 밀려납니다. 책상에 앉아야 한 돼요. 번에?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시험 봤는데 안 되면 부대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 아주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은 사실은 뭐 정의나 이런 것보다는 전투에 들어가면 내 등을 지키는 대원은 바로 내 옆에서 총 쏘는 대원이야. 그러니까 정보다는 실력이야. 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력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것도 궁금했어요. 팀6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게 이 팀6 한 명 키우는데 한 30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아니 델타포스는 한 명 키우는데 150억이 들어요? 예, 그 몇 배의 돈이 드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떤 델타가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예. 분들도 있는데 군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델타는 지원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무병도 가능하고요, 네네. 조리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델타에 들어가면 지상에 굴러다니는 모든 것을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차부터 뭐 자전거, 기차까지? 예. 오토바이, 스쿠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강도 또 육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강에서 운행이 될 수 있는 보트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침투 수단, 그러니까 공중에서 떨어지는 예. 침투 수단이나 아니면은 해상으로 들어가는 침투 수단도 다 익혀야 되기 때문에 훈련 기간도 길고 그리고 그들을 양성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기차까지 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특히 이번에 그 구출된 미군 장교 얘기를 해보면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권총 환자로 가지고 한 36시간 정도 버텼다 이렇게 들리던데 그럼 그만한 생존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생존 그리고 회피 그다음에 저항 탈출 이렇게 영문 약자로 돼 있는 SERE 이 부분에 이제 원칙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처음에 일단 생존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뭐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선인장을 갈라가지고 거기서 수분을 채취하고 영양을 먹는 사막 지역에 떨어질 경우에 또 각종 뭐 벌레나 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정벌레까지. 훈련이 예. 특화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36시간 만에 금방 구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예. 그 해당 조종사가 해당 그 작전 장교가 그런 식으로까지 뭐 극한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부상을 입으면 심지어 치료도 하고 골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마스터가 돼 있는 이런 특수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 사실 그 미국 그 장교를 구조하려고 수송기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 헬기를 그때 싣고 가서 현장에서 조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특수부대원들이 아니 헬기까지 조립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C-130 이제 C-130 허큘리스 그 수송기인데요. 수송기, 네. 거기서 빼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헬기를 이렇게 띄우는 거를 보고 저게 지금 현실인가, 거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물론 이제 AI로 그걸 형상화하긴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30억 들고 150억 드는데 거기다가 네네. 헬기 조립까지 또 교육시키면 돈은 더 들겠죠. 네. 그래서 어떤 요원들이 헬기가 같이 따라가느냐 하면은 그때는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그러니까 나이트 스토커스라고 하는 이 부대의 요원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립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헬기를 몰고 하는 것은 이 요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1993년도에 소말리아에서 일어났던 것을 이제 영화한 것이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하는 맞아요. 영화가 네. 있는데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나온 헬기가 블랙호크라는 것이 바로 MH-60이라는 헬기거든요. 또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만든다기보다는 조립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MD-500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육군에서도 MD-500 다 사라졌죠. 네. MD-500은 다 없어졌는데 MD-500이 굉장히 조그마합니다. 예. 조그마해서 이게 거의 뭐 리틀버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작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조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델타포스 대북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쌍벽을 이루는 최강의 특수부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진 하나 저희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가운데 우리 태상호 기자님 계시고요. 왼쪽에 대북으로 대원, 오른쪽에 델타포스 대원. 아니, 두 명 다 만나보셨네요. 정말 자존심 대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자존심 대결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최정예 팀이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연내 훈련을 같이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술 행동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거의 대등소이하다는 건데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잖아요. 예. 거기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델타는 대북으로 출신이 델타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북으로는 델타 출신이 대북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한간에서는 델타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내세우긴 하는데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북으로 가려면 밟아야 될 계단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렇군요. 예, 그러지 네.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또 만나본 우리 태 기자의 생생한 증언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대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Not every mission goes as planned. Sometimes, even the bravest need saving. For someone to bring him home before bad turns to worse. Because just when it seems like all hope is lost, we show up and prove that hope was there all along. 자, 뭐냐? 바로 전장의 수호천사로 불린다는 그 미 공군 특수 구조부대라는 겁니다. 이른바 파라레스큐라는 건데 이것도 이번에 그 미국 실종장교 구출 작전의 주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파라레스큐니까 아마 낙하산을 이용해 가지고 구조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일본과의 2차 대전 당시인 1943년에 이미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2명의 군의관이 부상병을 돕기 위해 당시 그 버마 네. 지역에 지금 미얀마죠.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던 작전에서 이제 비롯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병사들을 구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베트남전에서 이 파라레스큐가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부대를 상당히 중시하는 이유가 6월까지도 미군은 반드시 해수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군 유해 발굴단 네네. 그쪽 그 사령부를 가보니까 구호가 Until They Are Home이에요. 그러니까 유해인데 뼈까지 찾아서라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그래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병사, 특히 많은 그 비용이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조종사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적진에 두지 않고 죽었거나 살았거나 되찾아온다. 이런 신념이 정말 투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라레스큐까지 짚어봤다면 그 다음에 또 투입된 부대가 있어서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We got a Black Hawk down. We got a Black Hawk down. Brand 6-4 is down. We're going back in. It's what you do right now that makes a difference. Mike Durant, we won't leave you behind. 자, 우리 김 교수님이 언급해주신 그 영화 나왔어요. 블랙호크다. 네네. 자, 바로 이때 알려진 제75 레인저 연대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레인저가 뭐 앞장서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자, 거의 뭐 전쟁의 길을 여는 선봉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태상호 기자, 여기 레인저가 미국 그 특수부대 가운데서도 그 화력으로 치면 거의 가장 강력하다.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뭐 전투력을 화력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다른 부대들은 인원수가 안 나옵니다. 델타나 다른 부대들은 인원수가 보통 보병 편제에 비해 작아요. 예. 그런데 레인저는 일반 보병 편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수가 많고 그러면 총수가 많고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많은 거죠. 네. 심지어 뭐 중대라고 하면 화기 소대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규모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쉽게 운영할 수 없는 구스타프 같은 대전차 혹은 범용 이 로켓포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부대들은 지원할 수 없어도 이들은 특수작전에 모든 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최정예 미국의 특수부대들을 살펴봤어요. 김 교수님. 어쨌든 이 부대들이 투입되는 거는 제한적이더라도 지상전이 시작된다 이 의미거든요. 네. 이제 지상전 카드를 정말로 트럼프가 꺼낼까요? 협상이 안 된다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규모적인 지상전은 없더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특수전은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하루가 서면은 공정 작전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예. 호르무즈 입구에서는 뭐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지금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450kg의 우라늄. 그 네. 우라늄 탈취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 세 개의 특수작전이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작전이 얼마만큼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작전의 성공과 희생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이번 중동에 배치된 미국의 특수부대 전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